여러분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체적 힘과 감정적 용기를 지닌 여성과 함께합니다. 레아 슈나이어는 저의 가까운 친구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으신 경험으로 삶이 형성된 멘토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녀는 제2세대의 트라우마가 10월 7일 이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면서 그 유산을 공개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JNS 애슐리와의 1대1 인터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레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내 당신을 예루살렘에 데려왔네요. 네, 예루살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웃긴 건 이웃인데 동네 말고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좋네요. 헤르칠리아가 아니라서요. 네. 뭔가 색다르네요.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해외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대부분이라 레아님의 여정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 이제 시작해보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출생지는 어딘가요? 영어를 잘하게 된 이유와 부모님에 대해 알려주세요. 와, 질문이 정말 많네요. 간단하게만 부탁드려요.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어 실력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캐나다인입니다. 저는 캐나다인인 것이 자랑스럽지만 그 다음은 이스라엘인이에요. 그래서 저에 대해 간단하게 몇 문장으로 소개하자면 저는 사실 레아, 저는 정말 모든 역경을 딛고 태어났어요. 저는 기적처럼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는 실제로 맹겔레 쌍둥이 중 한 분이셨거든요. 어머니는 5살 때 집을 떠나셨어요. 체코슬로바키아의 핑코시체에서 어머니와 쌍둥이 언니, 그리고 외할머니와 함께였죠. 그리고 아우슈비츠 10번 블록으로 갔어요. 그곳은 오늘날까지도 폐쇄되어 있죠. 그리고 매일 아침 맹겔레 박사가 그들을 데려가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역경을 딛고 태어났다고 말한 이유는 만약 어머니가 15살이나 16살이었더라면 아마 출산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인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임무가 있어요.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 여러분 앞에 레아 슈나이어가 아니라 용감하게 살아남으신 저의 어머니 올가의 딸로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되는지,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이 고통에서 얻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아주 어릴 때 저에게 절대 말을 걸거나 절대 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저는 그녀가 겪는 일을 봤어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것은 그녀도 힘든 시간을 겪었고 오랜 시간 동안 닫힌 방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엄마가 방에서 안 나오는지 물었어요. 뭔가 느껴져서 이유를 물었고 내가 착하지 않아서 더 웃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느꼈어요. 아이들은 느끼죠. 하지만 오늘까지도 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장면은 엄마가 방에서 나올 때마다 항상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머리는 단정했어요. 그리고 항상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보며 나는 강해. 성공할 때까지 강한 척 해야 해. 아무도 날 불쌍하게 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빨간 립스틱으로 그린 이 모습, 그녀의 입술. 엄마는 실제로 입술을 낙관과 생기로 가득 채워서 그렸어요. 이게 제가 엄마에게서 가장 많이 배운 점이고 지금의 제가 있는 건 모두 엄마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내용을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야기를 차례로 연결해 보죠.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께서 살아남으셨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에 이 이야기의 흥미로운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녀는 실제로 영국으로 보내졌어요. 그녀는 몇 살이었나요? 7살이었어요. 전쟁 후 체코슬로바키아로 돌아왔어요. 살아남았나요? 그녀의 아버지는 즉시 죽고 어머니와 쌍둥이들은 끌려갔어요. 그들은 기차 옆에 섰고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있잖아요. 군인이 말했어요. 쌍둥이가 아니면 왼쪽으로. 그리고 제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할지 말지 고민해야 했어요. 그리고 결국 할머니는 나는 내 진실대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쌍둥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할머니를 때렸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실 그들은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바로 비르케나우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이 첫 번째 정류장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손을 내밀었고 번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번호가 되었죠. 그들은 아이들을 데려가 실험하며 아리아닌을 복제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야 그들은 아버지가 바로 죽임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살려두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에게도 실험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들이 쌍둥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들은 체코슬로바키아로 돌아갔어요. 제 할머니는 다시 결혼하셨고 그리고 나서 라비 샤인펠드가 왔어요. 그리고 그가 아이들을 데려갔는데 사실 그건 어린이 이송이었어요. 하지만 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겠어요. 저는 여기 있지만 저 소녀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쌍둥이 소녀들을 데려가서 아마도 더 나은 삶을 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들을 아일랜드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아일랜드가 첫 정착지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처음으로 안아준 사람은 부지 헤르조그, 우리 대통령의 할아버지였어요. 대통령도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분의 포옹이 자신이 받은 첫 번째 포옹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얀 수염을 가진 그분은 천사처럼 보였다고 해요. 아일랜드에서 아이들을 런던으로 골더스 그린으로 데려갔고 실제로 그곳에서 가족별로 아이들을 나누어 놓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정말 다행히도 쌍둥이 언니와 항상 함께였고 포센라삐 가족에게 맡겨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락방에서 살았고 실제로 가족의 일부로 지냈어요. 골더스 그린에 있는 빅터 고등학교에 다녔고 매우 정통파 교육을 받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어머니와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지 않는 홀로코스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로 수용소와 가스실에 대해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남겨진 엄청난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신의 할머니가 수용소에서 딸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매일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그 고통에 대해서요. 마침내 수용소에서 해방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두 딸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불가능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예전엔 비행기로 1시간 만에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녀는 몇 년 동안 그들을 보지 못했어요. 몇 년 동안이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그녀는 딸을 더 낳았어요. 제 어머니와 베라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새 남편은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제 할머니와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녀가 다시 헤어지게 된 그 순간부터 제 생각에 제 어머니의 문제는 이 두 번째 헤어짐이었어요. 그래요. 그녀가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다고 말한 적 있나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왜요? 왜요?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곁에 있고 싶어서요. 그리고 다시 아우슈비츠 이후에 그들이 겪었을 일들 이후에 또다시 떨어져서 엄마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엄마? 엄마에게 새 가족이 생긴 건 알지만 왜요? 그리고 그들은 연고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레이야, 내가 도망치고 싶었던 게 몇 번이나 되는지 아니? 그리고 그들은 밧줄도 만들었고 그걸 찾았대요. 하지만 도망치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라고 했어요.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왓츠앱도 없고 메일도 없는데 어디로 갈 수 있을까? 3년, 4년쯤 지난 후에야 저희 어머니가 그 생각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벨에게 말씀하셨어요. 옥스퍼드 스트리트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사전을 찾아보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디시어 영어 사전을 찾았어요. 애슐리, 잊지 마세요. 제 어머니는 영어를 하셨어요. 영어가 갑자기 어머니의 모국어가 됐어요. 그리고 제 할머니는 이디시어를 하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녀는 자기 엄마와도 대화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전을 찾아서 편지를 썼어요. 와, 그리고 그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베라가 거의 16살이 되었을 때야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이파로 돌아왔어요. 그들의 어머니는 슬로바키아에 남고 그들은 이스라엘로 왔어요. 아니요, 아니요. 제 할머니는 새 남편과 새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어요. 알겠어요. 할머니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분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갔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들은 이스라엘로 편지를 썼고 유대 기구에서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제 할머니가 편지를 받으셨고
결국 16살, 거의 16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하이파의 와디 니스나스에 왔지만 그들의 어머니와는 대화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누가 우리를 도와줬는지 아세요? 이 와디 니스나스에 사는 기독교 아랍인들이 통역해 줬어요. 그 사람들이 할머니께 딸들이 원하는 걸 통역해 줬어요. 와. 그분들은 말할 수 없었어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죠. 이게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제 엄마가 할머니께 감사드렸어요. 아마도 영국에 보내졌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영어도 할 수 있게 됐고, 세상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엄마가 이스라엘에 오지 않았다면 돈도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정말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스라엘에 와서 좋은 청년을 만나요. 엄마가 이스라엘에 왔을 때가 욤키푸르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너무 말랐고 정말 연약했어요. 그래서 기절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봤어 봤어 물하며 물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때 라파엘이라는 천사 같은 남자가 물 한 잔을 들고 왔어요. 그는 제복을 입고 있었고 엄마에게 물을 줬어요. 제 아버지는 아우슈비츠에서 가족 모두를 잃으셨어요. 아버지는 강인하셔서 살아남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기차와 관련된 일을 하셨어요. 철로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셨죠. 아버지는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알탈레나우를 타고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비트킨 해안까지 헤엄쳐서 갔어요.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알탈레나호는 무기와 이민자들을 이스라엘로 실어 나르던 지하 조직의 배였어요. 그리고 그 배를 격침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은 다비드 벤구리온이었어요. 그들은 군대를 통합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역사상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아시다시피 일부러 다른 유대인들에게 총을 쏜 거였어요. 정말 중대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는 그 배에서 살았던 거군요. 아버지는 그 배에 계셨고 속옷만 입고 해안까지 헤엄쳐 나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처음으로 준 옷이 군복이었어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들은 그를 이스라엘 북쪽의 피쿠차폰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즈라 바이츠만 우리 대통령이 그를 공군으로 데려갔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날까지 공군에서 장교로 계셨어요. 그리고 사실 어머니가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맞아요. 그럼 저희에게 설명해 주세요. 왜 어머니께서 그 방에 계셨던 거죠? 어머니께서 그 방에 계셨던 이유는 임신을 하시고 하이파에 있는 람밤 병원에 출산하러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각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건강한 아이를 낳을까? 아이는 다 괜찮을 거야. 아이는 모든 게 완벽할 거야. 손도 눈도. 우리는 멘겔레 박사가 어머니 몸에 무엇을 넣었는지, 무엇을 주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정말 다행히도 어머니는 아이를 낳으셨어요. 딸이었어요. 4kg 200g이었죠. 우량아였네요. 건강하고 잘 웃는 아기였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께 처음 보여준 게 환한 미소였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엄마에게 감사해서 미소를 지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아기를 바로 엄마 가슴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많이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저를 씻기거나 준비시키거나 먹이거나 몸무게를 재거나 먹이려고 데려가려고 했을 때 엄마는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내 아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라고요. 내 아기를 데려가지 마세요. 내 아기를 데려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녀는 11번 블록에 있었을 때 세 번째 벤치에 누워 있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호기심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다가가서 봤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SS에게 바로 호통을 듣고 내려가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나중에 한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 아기는 나무 더미에 던져졌어요. 그들이 저를 그녀에게서 떼어낼 때 모든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그 아이 데려가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들은 그녀가 홀로코스트 생존자라는 걸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아기를 다시 맡기지 말아야 할지도 몰라.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를 다시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들은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어요. 거기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을 미쳤다 했어요. 블루멘탈이나 게아, 바르바넬 같은 병원조차도 마치 정신병원 같았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는 건 약을 주는 거였어요. 주는 건 진정시키기 위해 주사를 놓는 거였죠. 그 얘기를 안 했죠. 그땐 이런 도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입원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를 방문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어머니의 손이 "안녕 엄마, 또 보러 올게요." 라고 말하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저는 그 하얀 벽과 냄새, 침대,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있던 그곳들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는 여러 번 도망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면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약을 많이 먹어서 잠을 많이 잤고 그들이 준 약 때문에 혼자 잠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시절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공군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군 아저씨들의 라마트 다비드의 레아였어요. 저는 뛰어다니고 있었죠. 모두가 저를 알아봤어요. 공군 고위 장교들도 "아, 너는 살로몬의 딸이구나라고 했죠. 네, 맞아요. 저는 그곳이 마치 제 집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제대로 생활하실 수 없을 때 아버지가 저를 곁에 두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58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들인도요. 제 어머니는 20살에 결혼하셨고 지금은 87세이십니다. 바루흐 하셈.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때가 6.1 전쟁 시기였어요. 6.1 전쟁 이전이었어요. 그 전이었어요. 그 전이었어요. 그 전이었어요. 그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모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논의를 이스라엘 주류 사회에 끌어올렸잖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세대 간의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건 마치 트라우마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들이 저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들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미스카님,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로만 보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한다고 알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고 또 뭔가를 사줘야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춥거든요. 네, 그건 괜찮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해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더 중요한 건 그분들에게 말을 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관심이라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생존자는 몇 명 남았나요? 수백 명이요. 그분들은 영혼을 위한 음식이 필요해요. 그렇게 많이는 아니에요. 10월 7일 이후로 우리는 나탈과 여러 시설이 생겨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때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라는 것만 보였어요. 미스케나.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그분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였어요. 아니, 그분들은 영웅이에요. 그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영웅이에요. 당신 어머니께서 결국 상담사를 만나러 가서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그때는 병원에서 바로 정말 신께 감사한 건 어머니께서 셔터 박사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분도 생존자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이나 매주 그런 식으로 받은 건 아니었고 병원에 있을 때만 그런 도움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발륨이라는 약을 주셨어요. 저는 그 발륨이라는 단어가 기억나요. 어머니는 계속 잠을 자야 했어요.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제가 말하는 건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지 5년 후에 제 남동생이 태어났어요. 저는 어머니를 도와 동생들을 키워야 했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들은 해야 할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원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대하는 방법도 없었고 가족마다 달랐어요. 들어보면 그분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대에게도 전해졌겠죠. 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영향이 얼마나 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이 세대가 사실상 그다음에 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국가를 세운 다른 세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처음으로 온 일차 알리아가 밭을 갈고
또 말라리아를 없앤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두 번째 세대와 아랍 세계에서 온 젊은 이민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이 나라의 기반 시설과 정치 체계 등 모든 것을 세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신과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느꼈나요? 이런 것이 이 세대 사이에서 이야기되던 주제였나요? 사실 정말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애슐리 제 생각에 제 반에서는 저 혼자였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저는 "우리 집에 올 수 없어."라고 말해야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많은 핑계를 대야만 했죠. 가끔은 학교에서 소풍을 갈 수 없었고 꼭 가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엄마의 상황에 따라 달라졌죠. 엄마가 손님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친구를 데려와서 함께 잘 수 있는지 없는지 항상 눈치를 봐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기분에 맞춰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이해했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이해했죠.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그런 상황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지금 아이들도 10월 7일 이후에도 그 전에도 인티파다나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아이들은 느껴요. 아이들은 느껴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알겠죠? 그들은 풍선을 보고 또 풍선을 봐요. 마치 생일 축하해, 행복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그건 폭탄이었어요. 알죠? 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연약해서 그걸 이해해요. 그리고 저도 이해했어요. 제 아이들도 이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이걸 옆으로 미뤄뒀어요. 그녀가 왔고 저는 계속 어머니만 바라봤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얼마나 강하신지. 저도 어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저도 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10월 7일 이후 어머니께서 어떻게 힘을 주시는지 봤어요. 하마스의 인질로 잡힌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정말 믿을 수 없을 거예요. 도론 카차셔와 어린 딸들이 하마스에 잡혀 있었고 그녀의 남편도 함께 있었을 때 그 순간에 누군가가 도와주러 왔어요. 그때 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아이들이 함께 있으면 내가 쌍둥이 언니와 함께였던 것처럼 잘 살아남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어머니는 10월 7일 이후에 또 다른 홀로코스트를 겪으셨거든요. 10월 7일이나 그 이후에 어머니와 무슨 대화를 나누셨나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레레 라레 나 알아. 나도 느껴. 지하에 숨어 있는 게 어떤 건지 나도 알아. 나 알아. 나는 지하에 있을 때 나는 냄새를 맡을 수 있어. 그들이 겪고 있는 일을 나는 정확히 알아. 하나하나 다 느껴졌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때도 세상은 말하지 않았어. 지금도 세상은 말하지 않아. 그리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 덕분에 이스라엘을 얻었어요. 우리는 그들 덕분에 우리의 땅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또 다른 홀로코스트를 겪어야 하냐고. 하지만 나는 강하다고요. 나는 가르칠 수 있어. 나는 그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거고 그들은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들으셨을 때 "아니, 이제 그들이 10명을 데려간다고 했어요. 이제는 5명을 데려간다고 했어요. 이제 데려가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선별 작업? 우리가 또다시 셀렉치아를 겪는 거야." 그건 마치 그때로부터 수년 전으로 플래시백 되는 것 같았어요. 지금 2023년, 24년 셀렉치아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저도 다시 임무 중이었어요. 전에 말했듯이 저는 임무 속에서 태어났거든요.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도 이 세상에 와서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세상에 전하는 임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도 그렇고 모두가 이 세상에 임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제 임무는 그녀를 살게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어요. 홀로코스트 2세대로서 우리는 홀로코스트의 이야기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우리는 리스코르 벨로리스코아흐가 그다지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겪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할 게 없어요. 하지만 맞아요. 이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저는 홀로코스트에 대해 알리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생존자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세대에서 세대로 여러분 세대에게도 전해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의 3세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린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있잖아요. 애슐리? 잊지 마세요. 저는 아이들을 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봅니다. 저는 우리 엄마의 손주들과 증손주들도 봅니다. 그들은 더 듣고 싶어 해요. 그들은 더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도 봅니다. 만약 아이들이라면 저에게 이렇게 묻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베를린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어요. 유럽 전역을 다녔어요. 사람들은 무슬림이든 가톨릭 기독교인이든 홀로코스트에 대해 더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두려움 없이 홀로코스트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힘으로 삼아서요. 그리고 여러분이 홀로코스트의 이야기에 참여할 때 힘을 가지고 그들이 영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불쌍한 미스카님, 스키니 미스카님으로서가 아니라 살아남은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모든 일을 겪고도 여전히 그렇게 강인할 수 있는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저희 어머니의 승리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으셨고 증손주들도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여성의 힘이죠. 그렇지 않나요?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 가족은, 그러니까 제 아버지는 수용소에 계시진 않았지만 홀로코스트 생존자로 여겨지세요. 아버지는 1943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쪽 조부모님도 생존자셨어요. 그분들은 게슈타포에 끌려가서 강제로 일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3세대로 자랐어요. 3세대인 저는 홀로코스트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영화들이 무섭고 제 자신이 그 상황에 있는 걸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저는 항상 폴란드에 가고 싶었지만 가는 게 두려웠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몰랐거든요. 저는 운 좋게도 초대를 받았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17세, 18세에 폴란드에 가요. 저는 그 나이가 지나서 이스라엘에 와서 가이드 투어를 함께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10월 7일 이후에 제 사촌 아감이 아직 억류되어 있을 때 전 세계의 무슬림들과 함께 갈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운이 좋았어요. 아, 네. 그리고 저에게는 그 순간이 정말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10월 7일 이후에도 여전히 제 사촌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저는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제가 그곳에 있을 때는 제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돌아와서야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정말 마음이 무겁고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머니와 함께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언제였나요? 정말 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막 떨려요. 그게 아우슈비츠 해방 75주년 때였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초대를 받았어요. 로드 라우더가 생존자들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우리 가요." 했더니 엄마는 "아니 안 가라고 했어요." "엄마 제발요." 그때 엄마는 80세를 넘으셨죠. 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엄마 제발요. 우리 같이 해야 해요." 저는 엄마께 여행 가자고 부탁한 적 없잖아요. 그리고 애슐리,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저랑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없어요. 학교 때도 유치원 때도 그 이후에도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데리고 갔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해 보자." 전에 가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게 처음이었군요. 저한테는 처음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왔어요. 엄마가 집에서 나오시던 게 기억나요. 엄마가 빨간 립스틱을 바르셨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우리 해 보자고." 하셨어요. 우리는 작은 소녀들처럼 비행기에 앉았죠. 사진을 더 많이 찍었으면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엄마처럼 빨간색으로 입술을 발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갔고 제 어머니가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셨어요. 아우슈비츠의 모든 길을 기억했고 어머니는 아르바이트 마우프라이를 보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은 충격받았고 어머니는 5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억하셨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여기로 데려오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곳이 9번 블록이야. 여기서 모든 장교들이 말했어. 여기 10번 블록이야. 오늘까지도 닫혀 있어. 10번 블록은 오늘까지도 닫혀 있고 내부 실험이나 사용된 것들은 확인하려고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11번 블록으로 가셔서 모두에게 어머니가 어디에서 주무셨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을 보았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계셨어요. 그 국기를 그냥 두고 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다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서로 안았어요. 어머니는 깃발을 들고 오셨어요. 아르바이트 마우트 프라이.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자유라고요. 이제 나는 자유예요. 이제 나는 맹겔레를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자유예요. 그녀는 자유를 느끼기 위해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어요. 그럼 그녀는 거기 있을 때 울지 않았나요? 그녀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녀는 마치 이 여자 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을 봐. 목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거기 서 있었고 폴란드 남자가 걷는 걸 도와줬어요. 아우슈비츠는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그녀가 넘어질까 걱정됐어요. 그가 그녀를 휠체어에 태우려 하자 그녀는 내가 아우슈비츠에서 휠체어를 탄다고요? 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설 거예요. 도와주셔도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를 데려갔어요. 폴란드 사람이에요. 두 명의 군인이 빨간 립스틱을 바른 제 어머니를 이 사진을 그리고 안가거를 9번, 10번, 11번 블록을 지나 데려갔어요. 이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진이에요. 승리. 승리,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계속 나아가요. 그리고 그녀는 말했어요. 하지만 삶과 우리는 강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그런 힘든 시기를 겪어야 해요. 그리고 고통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알다시피 동물 같다고 말하잖아요. 인생은 때때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비참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떠나고 싶어요. 와, 리아 메시지가 정말 강렬해요. 예,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 중에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게 있나요? 제가 정말로 바라는 건 제발 여러분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홀로코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말해 주세요. 이것은 정말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세상과 다음 세대에 전해 주어야 할 친절함 그리고 작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욤 하쇼아에서만이 아니라 1월에 있는 국제 홀로코스트의 날에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지만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건 그들 덕분이에요. 이런 표정으로, 이런 힘으로,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요. 제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건 그들 덕분이고 정말 운이 좋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제가 정말로 원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는 틱톡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젊은 그러니까 세대들이죠. 본 적 있어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틱톡 계정을 가지고 있는 거, 손주들이랑 같이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렇죠. 저는 작년에 아주 멋진 틱톡 그룹과 함께 아우슈비츠에 있었어요. 그들은 전 세계에서 왔고 틱톡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네, 이 플랫폼에서는 꼭 참여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널리 알리기만 하면 그들은 아우슈비츠를 걸으며 사진도 찍고 정말 매료됐어요. 매료됐죠. 왜냐하면 그건 기적이니까요. 마치기 전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꽤 급진적인 일들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소셜미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 아주 유명한 정치평론가인 캔디스 오원스라는 분이 얼마 전에 자신에게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맹겔레가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어요. 수백만 명의 팔로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그런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감히 그 끔찍한 만행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은 관심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제 엄마와 잠시 같이 앉아 보시길 초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고 싶다면 주제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더 유명해지기 위해 이용할 올바른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내년에라도 그녀와 함께 다니기 위해 생자의 행진, March of the Living에 초청할 수 있어요. 저는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말조차 할 수 없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안쓰럽네요. 저는 지금 이 카메라를 보고 캔디스 오연스를 이스라엘로 초대할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부탁드려요. 올가를 만나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 네. 아우슈비츠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네, 제가 비행기로 갈게요. 비행기표는 제가 낼게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둘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들과 여성들, 그리고 삶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그들이 하려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JNS를 꼭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하셔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신 아름다운 레아를 위해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